괜찮아? 아, 괜찮아, 걸어. 집행일 어떡하 어이구, 저는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행이 없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전국관광목공에서 대선 승리를 이루고 계신 그 와중에 이렇게 의원님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마치고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중대한 시기에 자리를 비워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걸려보니까 독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후통이 좀 3일째 목이 아주 아파서 감기약을 먹고 이제 따뜻한 물을 먹고 하니까 좀 나아져서 지금 잘 버티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함체가 형성돼서 선거기가 끝날 때까지 문제없이 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선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재명 후보의 당선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제가 지금 다녀온 길인데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평생 검사만 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맞는 일이냐,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지난 4인 그 1차 토론회 때도 보더라도 사람이 자기가 했던 것, 자신 있는 거로 항상 돌아가는데 맨 하는 게 수사 이야기입니다. 수사 이야기. 평생 검사만 하던 분이 이 국정을 끌고 갈 만큼의 우리 대한민국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봅니다. 10대 GDP 경제 대국에 8대 무역 대국, 6위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한 이 대한민국은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 UN 웅크타트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나라를 평생 검사만 하시던 분이 끌고 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 중에 이렇게 사실 게이트 사건 하나 없이 이렇게 끌고 온 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이런 정치 보복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에 저희들이 아연실세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리가 갈수록 더 심하게 드러나고 대장동의 몸통이 바로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본인이라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대통령 후보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이란 분도 녹취록에 보면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 윤 후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표현을 후보의 부인이 한 경우가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연실세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장모 최은순 씨 역시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안 놔둬라는 협박을 한 게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역량을 통합시켜서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이 시기에 이 대통령 후보가 노골적인 정치 보복의 의사를 표현한 것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가운데 4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하며 검찰권을 좌지우지했습니다. 자신의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폐가 망신할 정도로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고 모든 권력을 다 노렸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입니다. 자신이 그 검찰권을 이용한 범죄에 가담했다고 자백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현강부회가 아닌가,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자신의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계자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 수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면서 저희는 이렇게 다시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 검찰 출신들의 특권, 검찰 도무의 정권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할 정도로요. 기득권을 가지고 검찰로서 쭉 활동해 오다가 변호사로 돈을 벌고 다시 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이러한 검찰 기득권, 검찰 권력의 그러한 모습들의 전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와 저희 민주당은 정말 이 코로나 피해로 하루하루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을 챙겨내고 문재인 정부의 장점을 계승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서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통합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대를 분열시키고 성별로 분열시키고 적대적으로 증오와 분노의 복수혈전을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그러한 세력에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가적 불행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이 중단 없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러한 검찰 권력의 그러한 출현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의지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그런 결의를 모아서 단호하게 우리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짧지 않은 시간 정치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끔찍한 후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정말 부부가 하나같이 나서서 후보는 정치 보복하겠다, 예? 적폐 수사하겠다, 이렇게 막 공언을 하고 후보 부인은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다 뭐라 그러죠? 죽이겠다. 이런 후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으로 정말 이번 이 대선에 우리가 누구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암담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런 위기에 다시 빠지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 검찰공화국으로 가겠다는 속내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정치보복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대통령이 아니라 검통령 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윤석열 후보 검사 시절에 꼭 그 사건을 맡았던 건 아니지만 MB 정권이 보복 정치할 때 그때 특수검사 아니었습니까? 그 보복 정치하는 보복 수사하는 거 보고 배운 그 실력 가지고 또 보복 정치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아픈 상처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안타깝게 보내드린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소금 뿌리고 정말 해짓는 이런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이 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한, 직권을 많이 자제하고 정말 참고 간섭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을 그동안 검찰 출신으로 임명해서 검찰을 뒤에서 조종해 오던 거 이런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정말 중립적으로 검찰 권력을 운영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적폐를 수사하겠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적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가족 친인척 비리 다 덮었고,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과 거래해온 사람들 다 보호해주고, 검찰 내부의
비리 사건, 직권남용, 직무유기 한 번도 칼을 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온 당사자가 어떻게 다시 검찰에 칼을 들고 휘두르겠다고 이 망언을 입사하는 겁니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선 반드시 승리해서 이 국민들께서 다시는 이 적폐 검찰의 이 횡포 아래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대선 승리하자는 말씀 대신 하겠습니다.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4일 후면 화요일서부터 5일 후면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저희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정개특위에서 자가격리자, 확진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종료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 반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소위 통과되기도 했고요. 이것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추경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간사님 불과 10여 분 전까지 협상을 하다 와서 저도 이 대체적인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만 함께 보고를 듣기로 하고요. 다만 이번 추경에는 그동안 정부의 손실보상이나 이 방역 지원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살펴서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이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히 14일까지 추경 처리해서 민생과 경제에 긴급 수혈을 하는 역할까지를 하고 대통령 선거 운동 충실히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개특위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윤석열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가족을 수사했던 당사자입니다. 저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개특위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만 4천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금 누적으로 현재 20만이 넘는 격리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산으로 보면 질병당국, 방역당국의 추산에 의하면 누적으로 선거 당일날 약 100만 명 이상이 확진 내지는 격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실시 된다는 그런 이제 현재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와 격리자, 그러니까 밀접 접촉에 의해서 격리가 되는 경우들을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 선거 당일날 본 투표 시간을 18시부터 19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별도로 이제 시간을 줘서 그 시간 동안에 와서 투표를 해도 되고 또 7시 반까지 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도 현장에서 현재 법과 같이 그렇게 투표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선거일, 그러니까 3월 9일이죠. 그를 포함해서 이제 투표 날이 3월 4일, 5일이 사전 투표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18시까지 현장 투표소에 도착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한 30분 정도의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5시 반부터 6시까지 정도의 이제 이 확진자나 격리자들이 와서 있으면 별도 공간에 모셨다가 투표가 별도의 기표소로 대선 투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3월 9일 날은 그분들이 18시부터 19시 반 사이에 투표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에 반영한 것이 김영대 의원안, 조혜진 의원안, 정청래 의원안, 홍정민 의원안을 합쳐서 일부는 빠지고 대부분이 통과가 됐는데 핵심 내용은 이 확진자 등이 거소투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시설, 그러니까 이 집단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죠. 에 사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을 했고요. 이 확진자 등에 대해서 나중에 이동 수단, 그러니까 투표소들에 이제 이동할 때 이 당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편의 제공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명문화에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소 투표를 위해서 이 기표소도 이제 감염병 관리 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거소 선상 투표 이 부분은 이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6개월 후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논의 끝에 일부 뭐 이제 제 법안에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 법안에도 그렇고 반영되지 않은 점들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법하고요. 요거는 이제 공직선거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소위에서 의결이 됐고 오늘 5시 반에 전체 회의를 할 예정이에요. 4시 반부터 추가로 청년들이 이제 18세 출마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당 보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그런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금 심사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논의가 잘 되면 내일 법사위를 거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지역구 획정 관련되어서는 아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본회의에서는 현실적으로 14일 본회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2월 18일부터 후보자가 등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지방 의원 후보자들이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서 2월 28일 내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원포인트라도 잡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협상을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 병역 문제 의혹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를 촉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에게 있어서 병역 문제 검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후보에 대한 병역 문제는 사실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가치가 공정인데 공정으로 대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병역 문제입니다. 특히 20대 젊은이에게는 병역 문제는 대단히 공정의 가치에서 대단한 중요한 잣대입니다. 지금은 군을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가치가 높아졌는가 하면은 군에 가서 휴가를 정상적으로 갔느냐, 수술을 해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까지로 공정의 잣대를 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병역 문제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청문회 2019년 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는 부동시로 군에 가지 않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군에 면제된 자료를. 그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전에 부동시는 병역 면제 기준인데 그 기준 수치는 디옵터라는 기준 수치를 쓰고 있습니다. 디옵터는 양눈의 굴절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 이상 디옵터가 되고 우측 눈이 안 좋다든가 또는 공통적으로 3디옵터 이상이면 군 면제가 됐고 부동시더라도 그 이하면 군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제시한 1982년 군에 갈 때 징병검사에서는 시력검사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자한 0.8, 우한 0.1, 차이가 0.7이다. 디옵터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때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왜? 기준은 디옵터인데 시력만 제공되어 있었으니까 이 검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은 그 신체 검사 전후한 어떤 시력 정보를 달라 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 때 시력 정보, 거기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거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임용 당시 2번 임용이 됐습니다. 1994년과 2002년 때 신체 검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그때 결국은 청문회가 끝나고 그러면은 사실
30여 년이 지난 신체 검사를 받아서 다시 제공하려 했는데 그 제공한 자료에도 사실은 1982년대 신체 검사 자료 그 기준을 꼭 통과했다고 할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는 40년이 지난 그 근거는 과거의 부동시의 자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의학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의문을 갖고 많이 이렇게 해보니까 또 많은 제보가 들어옵니다. 왜 이걸 제대로 검증 안 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중요한 제보를 받은 것이 1994년도와 2002년도 검사 임용 때 받은 그 시력 차이가 0.2, 0.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동시가 아니라 지극히 정상일 확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부동시였다가 정상이었다가 부동시가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간단하다. 94년과 2002년도 검찰 자료를 법무부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본인이 개인정보 요청해서 제공하면은 그와 유사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제공하려 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20살이 넘으면 시력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유효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보자에 의하면 이거는 법무부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간단한 건데도 아직 해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뭔가 꿀리는 데가 있던가, 뭔가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실제 지금 우리는 국군 통수권자의 검증은 우리 당에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하고 요구를 합니다. 이걸 검증해달라고, 제대로 된 검증해달라고. 만약에 국민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병역 문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은,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거의 학실시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한테 이러한 자료를 또 요구합니다. 우리 당에서도 이러한 검증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적인 검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병역 문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공정하게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의 후보에 대한 이런 검증은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분노하는 지점이 뭡니까? 올림픽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런 태도나 또 국민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해서는 공정한 잣대를 들여대지 않는 윤석열 후보의 자세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이것은 필히 검증을 하고 넘어갈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정치보복, 국민협박 이런 것은 사실은 전쟁으로 따지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대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에 대한 어떤 간섭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인 주제에 벌써 대통령이 됐냐, 정치보복, 국민보복, 국민협박을 하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 이현태 의원님 등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1월 14일에 중앙지검에서 검찰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비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한심한 정치인식 그리고 김건희 씨의 불법행위 두 사람의 부창부수를 규탄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전모가 KBS 단독 보도와 경찰 내사 기록을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종범이 아니라 주범 중 한 명입니다. 그동안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발뺌해온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는 이에 대한 법적, 도덕적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9,000원이던 주식이 1,800원으로 하락했다가 약 8,000원으로 다시 상승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소개로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받고 10억 원이 예치된
신한증권 계좌를 건네고 쩐주로서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51만 주를 싸게 제공받은 후 150여 개의 계좌로 총 1,600만 주, 약 646억 원을 거래했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계좌를 통해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의 7.7%인 146만 주, 50여억 원의 어치를 약 4배까지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 거래를 통한 주가 조작을 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이른바 선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위한 재료를 모았다는 조작 1단계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에만 사용한 신한증권 계좌를 제시하며 2010년 5월 이후 관계를 끊어 도이치모터스와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며 거짓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1,800원으로 하락한 뒤 약 8,000원으로 뛴 조작 2단계에서 사용된 DS투자증권 계좌와 대신증권 계좌는 뒤로 숨겨놓고 정상 매수에만 사용된 신한은행 계좌만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민을 속여왔던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통정거래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주가 조작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했음에도 소환조사와 수사, 재판의 지지부진입니다. 국민에게는 그토록 냉철했던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본인, 김건희 씨, 장모에게만 왜 그토록 무뎌지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밝히지 못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KBS가 밝히면서 KBS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허탈한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만큼 무서운 것이 검사 독재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단순 절도보다 사악한 것이 지능형 범죄와 부패입니다. 군, 검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보복 정치는 대한민국 역사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법을 잘 이용한 법꾸라지들이 법의 빈틈과 수사기관의 비호 속에 불공정과 특혜의 연속으로 우리 사회에 기생해 왔습니다. 전 국민을 검찰 수사의 공포정치로 몰아갈 윤석열 후보의 한심한 정치인식, 불법과 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부정축제만 하면 그만이라는 김건희 씨의 초법적 인식, 그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두 부부의 부창부수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19일 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를 제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발표가 나왔을 때 우리 청와대 기자실이 에서 탄성이 나올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일개 대구고검 검사를 당시 고검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을 검사장으로 낮추면서 검사장 승진을 시켰고, 그래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총장까지 시켰습니다.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 독립적으로 운영해달라. 어떠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말고 수사를 하라. 대통령의 뜻은 일관됐습니다. 법무장관 그리고 민정수석의 검사 출신, 현직 검사 출신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권력기관인 국정원에 대해서 국내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대통령의 신념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고, 그것이 바로 견제 균형의 원리고, 그것이 당시 이전 정부까지 민주주의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였던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바꾸는 일의 핵심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이후에 조국 수사를 전격적으로 개시하면서, 그것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 수사의 핵심적인 혐의점은 바로 사모펀드였습니다.
사모펀드를 열심히 뒤지다 사모펀드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수사의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바로 표창장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이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윤석열 씨는 대통령을 겨냥했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항명을 한 것입니다. 명확히.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울산 사건, 우리 여기에 지금 관련자들도 다 계시죠. 우리 아직도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울산 사건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름이 35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터무니없는 수사였습니다. 또 원전 사건이죠. 원전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해서 우리 정부의 현직 장관, 전직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 씨의 기획정치, 기획수사, 보복수사는 이미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저는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하면 보복이냐, 남이 하면 보복이고 자기가 하면 정당한 적폐 청산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탄핵의 결정의 이유가 바로 불법적인 행위와 그리고 위헌적인 행위였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세 가지 수사가 저는 모두 다 기획성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머릿속에 그리고 나서 거기에 꽤 맞춰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앞에 눈에 선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대통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 그리고 검찰의 개혁을 불안하게 요구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식의 검찰을 동원한 검찰 정치, 검찰공화국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배, 동료, 후배 의원님들 꼭 승리합시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짧은 글을 읽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다루던 사람으로서 그 글을 읽고 든 첫 번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날선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뭐뭐 했단 말인가? 라고 추궁하듯이 의문문을 쓰셨던데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공격적인 의문문을 쓰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사과를 요구한다 라고 하셨던데 아무리 낮은 사람이라도 존대어를 쓰지 이처럼 평어를 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처음 보는 대통령의 말투입니다. 저로서는 아주 낯섭니다.
윤석열의 인터뷰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을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그 짧은 글로도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중앙일보의 인터뷰는 어제 아침에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제 아침에 바쁘셔서 이 인터뷰를 보지 못하시고 오후에서야 읽으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읽고 잠을 못 이루시고 밤늦게 뒤척이다가 직접 글을 작성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박수현 수석을 통해서 발표하라고 하신 겁니다. 대통령의 말씀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도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서 털끝만큼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윤석열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원전 수사, 울산 수사, 노골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칼끝을 겨눴던 게 누구입니까? 오히려 자신의 비리, 장모의 비리, 부인의 비리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작했던 건 그게 바로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본부장 비리, 패밀리 비즈니스를 운영했던 게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은 두 번째 문장에서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라고도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전국의 검찰에게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해서 탈탈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조작을 해서라도 먼지를 만들어내라 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전국 2천여 명의 검사에게 긴급 수사 명령을 발동한 겁니다. 또 한동훈을 서울중앙지검장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전국의 검사에게 한동훈에게 보고하고 한동훈에게 줄을 서라. 한동훈의 말이 내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이명박이 우병우를 내세워서 노무현 대통령을 쳤듯이 윤석열은 한동훈을 내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을 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입니다. 또 이런 말은 자신에게, 윤석열에게 불리한 수사는 검찰이 손을 떼라 라고 하는 경고로도 들립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 입을 닫게 하고 윤석열을 죽일 수 있다는 김만배의 카드, 그 손을 꽁꽁 묶어놔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고 수사 가이드라인입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어떻게 대꾸를 했습니까?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게 없지 않겠냐?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능멸이고 조롱입니다. 윤석열,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의 사냥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망나니, 그것도 술 취한 망나니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개혁 세력을 향해서 피비린내 나는 칼춤을 추어보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 연합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인터뷰 이미 한 2, 3일 전에 미리 작성한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망언, 망동을 마치 예견이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비극 다시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노무현의 비극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다시 그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정치 보복 수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윤석열에게 해를 끼쳤을 때 윤석열이 그걸 되갚음하려고 하는 때 적용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윤석열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조금 전에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듯이 파격적으로 출세를 시켜준 겁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건 보복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배신의 정치이고 배신의 수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보복 선언은 단순한 망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 윤석열 후보의 보복 선언은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유연적 발상이자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 선동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의 위기, 저성장과 양극화의 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글로벌 패권 정쟁이라는 4대 위기 앞에 서 있다. 대통령 후보라면 마땅히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지금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는 경제를 외면하고 민생을 외면하는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당장 멈추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아무런 근거 없이 현직 대통령을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치 보복을 선언하고 자신을 따르는 검사를 독립운동가로 칭송하는 것을 보면서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의 모습을 발견한다. 부인의 주가 조작과 경력 사기, 장모의 땅 투기와 부정 비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지,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미래가 검찰공화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수사, 정치 보복의 결과를 똑똑히 목도했다. 정치검찰이 어떻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불행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을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의 권한과 검찰의 권한을 모두 거머쥐고 나라를 뒤흔들려고 하는 자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것은 국민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 윤석열 후보의 보복 정치와 배우자의 주가 조작이야말로 가장 악질적이고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한민국의 제1적폐이다. 산업화, 민주화로 일궈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30년 이전으로 나라가 퇴행할 수 있는 위기 기류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마지막에 3번 구호를 함께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윤석열 후보는 정치 보복 발언을 철회하고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하나, 윤석열 후보는 더 이상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주가 조작 수사에 즉각 협조하라. 2022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동. 15부 국민협박 윤석열은 사퇴하라. 사퇴하라.